예,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화요일이죠.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사전에, 이렇게 공지를 했죠. 이렇게. 예. 그래서, 토큰, 그죠. 토큰을, 토큰 정권이라고 합니다. 토큰 정권 발행에 대한 관련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토큰 정권이라는 게 좀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거예요. 생소할 건데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도 이 토큰 정권의 관련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국회에서 이번에 법안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출이 됐는데 아직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 근래 토큰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큰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토큰 정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뭐 투자의 대가들, 그죠? 워린 버핏, 뭐 피터 린치, 존 네프, 존 템플턴, 벤자민 그레이엄 등등, 그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피에트로스키도 있고 알트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투자의 대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그죠? 늘 강조하는 게 아니고 공통된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업의 순이익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그 상황은 반드시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 순이익이 일회성 순이익인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순이익인지 이걸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해라. 그래서 순이익이 최소한 작년의 수준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순이익은 결국은 그 기업에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이익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서두에 이 투자의 대가들이 늘 강조했던, 그죠?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순이익입니다. 예. 순이익이니까 이 순이익을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라는 거고,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의 대가들은 전부 다 기본적 분석의 대가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치 투자를 했던 이 투자의 대가들, 이분들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익이었고, 두 번째는 부채가 적은 기업 또는 부채가 아예 없는 기업은 결코 파산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뭐 빚이 없으니까 파산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실질적으로 부채 규모가 또는 비율이 낮을수록 아주 견고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부채가 많으면, 물론 뭐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자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부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채가 일단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자 비용이라는 그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부채가 적은 기업에 투자를, 여러분들이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순이익과 이 부채 규모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의 시황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체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황이 안 좋아요. 그럼 주가가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도 뭐 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부채 규모가 적은 기업들은요, 아무래도 내려가는 폭은 적고, 그리고 다시금 시황이 좋아졌을 때는 제일 빨리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탄탄한 구조를,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익, 두 번째는 이 부채의 규모가 적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그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가 작고요, 그리고 이익이 좀 높으려면 여러분들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기업은 어떤 사업 부서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회사에서 ABC의 제품이 있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A, B, C, D, E, F, G, H, L에서 종류가 엄청 많은 게 아닙니다.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제품이 그 기업을 먹이 살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그런 기업은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사업부는 이익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부는 손실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익을 전체적인 이익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잘 버티고요. 이익을 꾸준하게 이렇게 내는 기업은 이 사업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A, B, C, D, F, G 이런 식으로 쫙 우리 회사는 요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기보다는 하나의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이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고 또요 매출처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익이라든지 뭐가요? 이익은 높고 부채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원가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거죠.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익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가, 그죠? 이익가 뭐요? 부채 규모가 조금 적은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한 어떤 기업의 구조, 매출과 사업의 구조를 가지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그 기업의 탄탄한 이익과 부채 비율을 낮춰주고 부채의 규모도 낮춰주고요. 그러면서 원가 절감에도 성공해서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단순화한다는 것은 주력 제품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를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의 다양성, 그죠? 그 제품의 다양성, 업그레이드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도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의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세 번째 요인, 그죠? 기업의 어떠한 사업 경제 규모가, 경영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그 기업 경영 방식이 분산되어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뭐 느저리 이렇게 뭐 펼쳐져만 있고요.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좀 기업의 어떤 영업 구조, 경영 구조가 조금 단순한 게 그 기업의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익이 극대화가 되니까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하나 더 넣어서 제가 뭐 저는 예전에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은 좀 게을러져 가지고 뭐 책을 읽지 않아 가지고 거의 읽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뭐 연구 분석을 하고 시황 분석도 하고 이래저래 뭐 펼쳐져 있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뭐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책을 진짜 한 권이라도 좀 똑똑하게 읽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평상시에 바쁘시고 또는 일가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래도 책 한 권 정도는 읽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방송을 할 때요, 방송을 할 때 제가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제 이론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오늘은 뭐 이익과 부채의 규모, 그리고 어떤 기업 경영의 단순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방송 초반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고 그날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거의 다 뭐 관련 테마주 위주로 제가 지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도 많이 집어넣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미해서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첫 번째로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부채의 규모가 작고 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거나 상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경영 구조가 단순해야 된다, 영업 구조도 단순해야 된다. 그런 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원가가 떨어지니까 이익의 포지션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투자의 대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냈던 회사들을 보면 그러한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요, 실질적으로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어요.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감은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보합으로 살짝 어제 종가보다는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장 후반에, 중후반에 다시금 강세로 해서 하락했던 폭을 다 말아 올리고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강보합이니까요.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코스피는 5.37포인트 0.21%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3.70포인트 0.5%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어떻게 나름대로 종가 기준으로 지켜보면요. 코스닥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왕 나와 있으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게 왜 자꾸 제가 버벅거리죠, 이걸. 뭐 이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RSN이 다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은 이제 삼각 수렴길에 거의 다 와 가죠. 그죠? 거의 다 와 간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일어날 건데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결정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변곡점에 이렇게 다가올수록 이 변곡점에 이게죠. 여기 말 그대로 꼭지점입니다. 이 삼각 꼭지점에 다가올수록 변곡점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요 안에서는 움직이겠지만 상승폭에 제가 무게감을 더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더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캔들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또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이게? 아무래도 이 젊은 친구들 하는 것만큼은 제가 잘 못하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이 종가를 아이러니컬하게 삼각 수렴에 다 맞춰 놓습니다. 특히 하부점을 다 맞춰 놨죠. 그죠? 하부점을 여기와 여기, 그죠? 여기는 거의 다 맞춰 놓고 이 하부점을 다 맞추는 삼각 수렴점, 변곡점을 결국은 상승하면서 변곡점을 일단 뚫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 힘이 셀지 약할지는 그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만은 일단 변곡점에서 상승으로 돌아섰죠. 자, 코스피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캔들이 그죠? 캔들이 이렇게 요 지점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상승으로 변곡점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저께는 우리가 일치적으로 다 상승을 했죠. 전부 다 붉은 물결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약보합으로 진행이 됐지만 장 마감 시에는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첫 종목은요. 일단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제가 저번 주에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일요일날, 토요일날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 가격이면 그냥 거저 아니냐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그랬었는데 과연 뭐 매수하신 분들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뭐 2%, 2.58%, 어저께는 대략 4%, 3.94% 해서 뭐 6%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거저 먹는 거죠, 사실은.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여러분, 이 삼성전자 종목은 떨어지면 또 추가로 산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떡하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고요. 그건 모순입니다. 모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 일단 상승, 어떤 기간은 조금 뭐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72,000원대까지는 스무스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83,000원대, 그 다음에는 10만원대도 충분히 돌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있는 공장, 그게 이제 원활하게 그곳이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탄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이번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의심하면 다른 종목은 어떻게 여러분들 믿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절호의 찬스였다. 물론 뭐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더 떨어지면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더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한 주씩 모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이 개미 투자자들은 더더욱더 떨어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8만원에 7만원에 6만원에 이렇게 물려있다.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59,800원에가 거의 6만원 이제 다가왔는데, 이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나도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투자에는 조금 능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떼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부연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뭡니까, IRP라든지 개인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진작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할까요?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그 주식시장이 이제는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또 이제 개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거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뇌피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연금은요, 가장 좋은 연금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제가 유튜브에 다시 또 좀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찍을 겁니다. 찍을 건데, 지금 이 시간적인 요소와 또는 제가 좀 게을러져 가지고, 그죠? 게을러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는 있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배당과 그리고 자본소득은 그 어떤 자산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퇴 후의 그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니 그런 것들, 그죠? IRP나 개인연금도 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개인연금이나 IRP도요, 나중에 지금 원래는요, IRP나 개인연금도요, 법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IRP라든지 개인연금이든. 자, 그래서 얄팍하게 말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걸 세금을 내야 되니까 100만원씩 인출해야 된다, 70만원 50만원씩 인출을 해야 된다, 그 이상 인출하면 세금을 다시 부과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연금을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될 게, 연금을 수령을 하시면요,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된다고요. 국민연금도요, 수령을 하실 때요, 2천만원,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개인연금이 있잖아요.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IRP라든지 개인연금 계좌 같은 경우, 그것도 잘 모르시는데 법에는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법에는 그래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청문회인지 국무회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무회의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 국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왜 그 부과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건강보험에서는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바로 사적연금에도요,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법에는 제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RP 개인연금 절대로요, 그 계좌를 운용하는 은행이라든지 정권사, 그죠? 은행이나 정권사에서는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볼 짓 안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한번 뜯어봤어요, 법조항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법조항을 일일이 다 따져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한 국회의원이.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중에 사적연금도요, 여러분 관리를 갖다가 나중에 한다, 건강보험, 여러분 사적연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한 달에 150만원 수령한다? 근데 사적연금을 50만원 수령한다고 해볼게요, IRP에서. 그럼 어떻게 되면 한 달에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이면 1년이면 2,4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천만원을 초과하니까 건강보험을 납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절대로 금융기관들은요, 자기 손해볼 짓 안 한다는 거. 금융기관 관계자나 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제정되는 거 확인을 했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RP니 개인연금이니 이러한 것들, 물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절대적으로 금융기관은 손해볼 짓을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개인연금 IRP가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도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S&P 500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게 더 수익률이 크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금을 10억을 받는다. 현금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연금 받을 금액이 10억이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2천만 원. 현금으로 내가 자산을 10억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이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연금을 내가 30년 동안 10억을 받는다. 자, 그럼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뭘 낸다고요? 건강보험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럼 건강보험을 갖다 죽을 때까지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그럼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건강보험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럼 그 금액을 따져보면 과연 이익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러면 내가 연금액을 낮춰야지. 그럼 국민연금 낮추면 수령금액이 적으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점을 파고들면 자기들이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개인연금이라든지 또는 IRP 그 계좌를 생성시켜주는 은행이라든지 정권회사에서는 절대로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건강보험 나중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적혀있다면 자그맣게 적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제가 방송을 찾아봐도요, 없습니다. 예, 그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이 좀 많이 길었는데,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토큰.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 증권이 뭐냐, 개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도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기업이 발행하면 사채인데요. 기업에서도 기업의 어떤 기업이라는 게 존재해야 채권이 발행이 되고 국가가 존재해야 국채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때 인기몰이를 하고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코인요, 코인.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코인은 건체도 가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코인은 아무리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코인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방송도 하지 않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것은 기초자산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는 부동산 등은 어떤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미술품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품. 그리고 음원,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담보가 됩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뭐라고요? 발행하는 정권이 바로 토큰 정권입니다. 토큰 정권. 그러니까 비정형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판매가,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으면 정형화가 된 거죠. 번호가 그 코드 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 종목이 딱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사고 팔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미술품이나 또는 음원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은 거래가 되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미술품이나 뭐 경매 이런 게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S에서 원활하게 살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어떤 기타 등등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HTS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근데 미술품은 물론 미술품 거래소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음은 뭐 거래소가 있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봤고, 있기는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 거래 장소가 있느냐는 거죠. 이 HTS만큼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과 같은 이 정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거래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정권을 만들자, 주식이나 채권처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토큰 정권입니다. 이 토큰 정권은 아무리 보면 어떻게 보면요, 좀 그냥 하는 소리지만 부자들의 어떤 정권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미술품, 뭐 고액의 몇 억짜리 이런 미술품을 우리가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코인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미술품 하나가 3억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 3억 원, 네,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미술품, 100억짜리 미술품, 1000억짜리 미술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있는 만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요거는 코인하고 똑같죠. 그죠? 코인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은 코인은 기초자산이 없고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미술품이라는 기초자산을
뭐로 한다고요? 담보로 하는 겁니다.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담보로 해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미술품의 뭐 3분의 1 그림은 내 거야. 이렇게 지분율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품이 1억 원짜리인데 내가 1,000만 원치 샀다. 그럼 그 미술품의 10분의 1은 내 거란 소리죠. 그러한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물론 뭐 거래가 활성화가 될까? 이런 생각은 제가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겠어요. 서두에는. 처음에는 좀 깜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토큰 증권은요, 이 디지털 증권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작년 2월 달에요. 그걸 정권 형태로 인정을 했거든요. 국가가, 정부가. 예, 지금 제가 뭐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토큰 정권이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정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토큰, 토큰, 영어로 STO라고 하는데요. 예. 시큐리티 토큰이니까, 그죠? STO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추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어저께 이렇게 올라온 그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인데 토큰 증권이 제도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제도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술품 또는 음원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부자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금 봐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핑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핑거. 자, 핑거라는 회사가 근래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보세요. 항상 정보는 비효율적이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껑충 뛰었습니다. 그죠? 껑충 뛰었어요. 자, 근데 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 게 어제 오늘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벌써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벌써 주식에 이렇게 수익을 내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는 우리한테 제공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 벌써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그죠?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벌써 뭐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이후에 이 공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9.72%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발의를 다시 추진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탄력성 있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 회사 기업은 어떻는가? 업종퍼가 204고요. 이 회사 퍼는 20입니다. PBR은 1.959, 배당 수익률은 그래 높지 않는 1.14 정도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이 핑거라는 회사는 금융 업무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1, 제2금융그룹 이런 다양한 금융기관들에게 스마트 금융 플랫폼 이거죠.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 핑거라는 종목인데요. 과연 우리가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봐왔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예, 매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 작년에는 매출이 좀 떨어졌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이와 같습니다.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영업 손실을. 당기순이익은 내고는 있는데 영업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게 토큰 증권이 가속화가 되어서 이 기업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된다. 부채의 규모가 적어야 된다. 뭐 대비요? 자산 대비. 자산이 627억이고요. 부채가 129억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25.83이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수준이다. 안정적인 그런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겁니다. 근데 올해 실적은 좋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요. 이 디지털 관련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탄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런 실적이라는 것은 과거치에 대한 결과니까, 그쵸? 미래 예측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주식은 선반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이 회사가 그렇게 뭐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그 관련 테마, 미래에는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대략 저점 대비 한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다소 조금 위험한 가격까지는 왔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 재무적 분석에서는 위험한 단계가 왔는데 이 기업이 토큰 정권이 가속화되어서 빨리 발의가 되고요. 또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는 뭐 디지털 그 금융시장에서 자리를 안착하게 되면 이 회사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 수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실제로 실적이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반영이 됐다고 본다고 그러면 다소 조금 불안정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래에 상장시켰던 기업 중에서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뭐 시초가는 모르겠지만 예, 고점이 무려 그죠? 19,000원대 거의 20,000원대에서 지금 가격은 7,400원대까지 이렇게 상장 이후에 떨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이 뭐 단기적 바닥권입니다. 뭐 당연히 뭐 7,000원대가 무너지면 좀 위험하죠. 여기서 일단 반등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기업은 뭐 이익이 뭐 났는지 안 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 특화되어 있는 뭐 이렇게 특별 상장을 했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매출액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업 손실을. 그죠? 작년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 8월 달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특례 상장을 했는지 뭐 그렇겠죠. 단기순 손실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뭔가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떻게 상장시킬 만한 수준의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저 보세요, 여러분들. 재작년에는 자본은 완전 잠식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342%이 부채 또 잠식하겠죠. 물론 뭐 이래 된 것은 당연하죠. 이상하다. 재작년에는 완전 잠식이고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완전 잠식이 아니지? 다시 이걸 어떻게 벗어났지? 유상증자를 했네요. 자본금이 11억에서 34억, 34에 43억. 자본금이 늘어나면 볼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유상증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자를 한 거예요. 주식 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참가하는 자본가가 더 많아지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요. 뭘 주는 겁니까? 주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지금 대표님 근데 자본금이 34억에서 43억이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9억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이렇게 손실이 80억이나 증가했는데 어떻게 자본 잠식에서 피할 수 있죠? 요거는요 액면가입니다. 자본금은요 총 주식수 발행 주식수에서 곱하기 액면가고요. 실제로 이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한 주당 얼마라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7,440원이라는 거죠. 7,400 지금 주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장할 때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한 주에 15,000원을 돈은 받고요. 주식은 액면가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왕 뭐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고.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액면가가 나와 있습니다. 액면가가 지금 이게 500원이 되어 있잖아요. 500원. 자, 그럼 주식 한 주를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상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7,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돈은 얼마가 들어오죠? 17,000원이 들어와요. 17,000원이. 자, 근데 자본금은 얼마가 늘어난다고요? 5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나죠. 얼마만큼요? 16,500원만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17,000원에 증자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에 들어가냐면 500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500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17,000원은 이 자산으로 들어와요. 자산으로. 그럼 16,500원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자본 총계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뭐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 이익잉여금이고 이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계 공부할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자본금은 액면가대로 늘어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요 지금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정자는 가격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액면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가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오죠. 그럼 자본금은 작게 증가하고 자본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재작년에는 자본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작년은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 플러스가 되었어요. 이 자본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본금은 지금 43억인데 자본은 102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더 커졌잖아요. 자본이. 자, 이럴 때는 자본 잠식이 아니죠. 오히려 이게 더 커지면 일부 잠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본금이
200억인데 자본이 100억이다. 그러면 자본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전혀 투자 대상의 회사가 될 수는 없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것은 재무제표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미래에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지금 주식을 미리 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마인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놔야 된다? 그러면 매수세가 쭉 들어오겠죠. 나도 사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코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네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기업이 테마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테마를 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실적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안정성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저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자본 잠식까지 당했고 작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을 탈출한 기업이고 상장한 지도 어떻게 해요? 8월 달입니다.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STO, 그죠? 토큰 증권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죠? 그럴 바에는 핑거가 낫죠. 핑거라는 회사가 오히려 낫죠. 이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대체 종목이 있으니까 이 회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자는 거죠. 내가 미래에는 토큰 증권이 많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난 사고 싶어요. 사고 싶으면 그 관련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까지 이야기했던 것도 금방 나왔지 않습니까? 핑거라는 회사도 했고 금방 뱅크웨어 글로벌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회사입니다. 서울옥션이라는 회사예요. 서울옥션도 뭐 작년에는 손실이 났네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영업이익은 나와 있는데 단기순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적이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90억, 551억, 450억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197억, 77억 났다가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35억 났네요. 당기순이익도 160억, 45억 나왔다가 당기순 손실이 작년에는 80억으로 손실이 났습니다. 올해도 지금 당기순 손실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 손실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났지만 2, 4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68%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실적들이 굉장히 작년부터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 회사가 나중에 다시 호전을 해서 좋아지면 뭐 주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 재무제표를 믿고 이 회사에 투자할 그런 선택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요 보시다시피 미술품 경매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술품 경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술품이나 뭐 음원 등의 그 비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발행하는 증권이 토큰 증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미술품 경매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주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끊임없이 그죠? 2021년도에 4만원을 찍고 지금 이제 8천원대까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이제는 하락권에 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죠? 근데 이 기업이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꾸준하게 실적을 내다가 올해는 굉장히 지금 저조한 그런 모습, 작년부터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손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손실폭이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향보다는 하방 경직이 오기는 왔는데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 금액까지는 지금 떨어졌다. 그래서 바닥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때가 코로나 이전 단계죠. 그죠? 이때가 코로나하고 이전 단계고 요 밑에 빠졌을 때가 코로나 형국에 빠졌을 때 주가가 급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게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좀 풀려야 이 서울 옥션 아시죠? 그죠? 서울 옥션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돈이 돌아야 이 경제가 잘 돌아야 아무래도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경매 물건도 많아지고 그죠?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아질 건데 미술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모님 같은 분들 또는 이 미술품을 애장하고 또 투자를 주로 많이 하는 조금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이
돈을 좀 많이 풀어줘야, 그죠? 아무래도 경제가 좀 활성화가 돼야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서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서울옥션도요, 뭐 뱅크웨어 글로벌만큼은 아닌데 서울옥션도 그렇게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실질이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이 기업이 가려고 하면 일단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금리 인하가 두세 번은 더 이루어져야 이 기업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 회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뭐 주가가 이 트라이앵글에 들어와 있네요. 삼각수렴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변곡점에 거의 다 오긴 다 왔어요. 이 종목은 조금 그 예전에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 3년 동안 영업이익은 잘 나왔는데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기록이 되었다. 왜일까요? 바로 이런 거는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로 들었었다? 그러면 영업 외비용, 즉 대표적으로 이자 비용이나 환차손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영업이익 92억에서 마이너스 4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만약에 나가서 그랬다면은 부채가 많아야 되겠죠? 아니다 다를까 부채 비율이 무려 21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3,600억 중에서 2,400억이 부채예요. 그럼 이 안에는 반드시 차익금,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있다는 소리죠. 자,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작년보다는 현재까지는 나아 보입니다. 1, 4분기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2,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또는 1, 4분기, 2, 4분기 둘 다 당기순이익을 지금 기록은 하고는 있다는 거죠.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죠. 분기별 특성이 있느냐. 작년 2023년에도 12월에 4, 4분기에는 당기순 손실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걸 이유는 뭘까요? 3, 4분기는 이익이 나왔는데 4, 4분기는 이렇게 나왔다? 아무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이자 비용이라고 봤을 때 이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가 2, 4분기, 반기에 한 번 있고요. 연말에 또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 4분기, 4, 4분기에 쌤쌤이가 된다고 만약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다.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가 없고 당기순이익은 다소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이 회사가 성장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부채 비율이 218%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죠. 그죠?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다. 자, 근데 기업은 나름 그래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옥션이나 뱅크웨어 글로벌보다는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더욱더 조금은 안정성이 있어 보인다. 차라리 만약에 내가 그 S티어 토큰증권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굳이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차라리 핑거라든지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미술품이라든지 각각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종목 K옥션입니다. K옥션.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분석을 할게요. 매출액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손실로 작년에 전환을 했고 올해도 이게 계속 이어졌고 손실의 폭은 작년만큼이나 손실이 나거나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1, 2, 4분기 실적을 보면 더 떨어지고 부채가 자산 2천억 중에서 876억. 자, 부채 비율은 그래도 100%가 안 되는 73% 정도를 하고 있죠. 이전 기업보다는 부채 비율은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작년에 전부 다 손실로 전환을 했고 올해도 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이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타당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매출도 작년 수준이 될 것 같고 손실은 작년과 똑같거나 조금 더 손실이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던 핑거라는 회사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죠? 그렇게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낼 가능성이 높다. 재무제표는 이 회사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토큰 증권 이 관련해서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재무적 질을 가지고 재무의 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 그나마 그때 이제 좀 말해보라 그러면 핑거나 그 중에서 다섯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핑거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 서울옥션, 갤럭시아 모니터리와 K옥션 다섯 종목을 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나는 굳이 죽어도 투자하고 싶다 한다고 그러면 핑거라든지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뉴스를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부 발의했다. 이렇게 나오네. 김재섭 이번에 뭐 당선됐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 좀 시끌벅적했던 그런 당사자인데,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금 유명세를 탔던 그런 분이죠. 그죠? 어쨌든 열심히 뭐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뭐 이게 빨리 형성이 된다든지 뭐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니까, 그죠?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니까 연말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 토큰 정권은 정권사하고 연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별도의 어떤 코스피라는 한국 거래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는 별개로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김재석 국회의원이었네요. 자, STO 토큰 정권 관련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좀 스늘스늘해지니까 이제는 우선주 시즌이 오기도 하고요, 배당주 시즌도 또 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와 관련해서 방송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이죠. 29일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